암호화폐, 네. 이거는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네. 이제 꺼지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원자재보다 달러가 더 이제는 값어치 없다라는 거지. 한국이 지금 역사에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화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지난 주말 아주 그냥 그 미국과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이 44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이제 미국에 투자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꼭 한국의 호재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 그 어떤 미중 갈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국에서의 어떤 그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거 아니냐. 왜 중국에도 이만큼 더 투자하라는 어떤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 네, 저는 그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가면 그 한국과 미국 간의 공동성명이 원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운해서 제가 봤는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제 오피니언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중국의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의 반응을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중국의 황구시보, 그렇죠? 결국 인터넷의 환출왕 이런 데서 중국 정부의 생각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슨 의미냐면 지난번에 그 스가 총리 만날 때처럼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로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했던 그 내용 중에 언급하기, 일단 대만 해협의 평화 유지를 위한 뭐 등등 이런 표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걸 단어를 넣었다는 자체에 대해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쉽지 말해서 그 바이든이 원하는 미래 산업에서 특히 미국이 약한 배터리 쪽이라든가 그리고 메모리 쪽, 그렇죠? 반도체. 미국은 5나노미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거기다 투자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중국은 생각했던, 역시 그렇게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이 정도는 그냥 일어날 일이라고 봤던. 네, 왜냐면 일본이 먼저 갔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한국도 뭐 생각한 것만큼이구나. 그래서 역시 한국도 이제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역시 한국도 이제는 확실하게 미국에 어쨌든 미국 쪽에 좀 더 가까워지는 이런 걸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는 이제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네. 하나는 미국 쪽 그 네. 라인, 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경제 라인에 그렇죠. 확실하게 섰다 이번에.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네. 아직은 뭐 조금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중국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는 한국은 거죠. 미국과 함께 네. 가는 걸로. 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지난번 사드나 이런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되돌아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좀 신경질적인 어떤 반응을 네. 보일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아직은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도 사드를 통해서 경험을 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호주, 또 호주와의 이런 마찰이 작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주에 대해 보복하는 것도 무역을 통해 지금 보복하고 있으면서 철광석이나 이런 가격이 굉장히 올라감에 따라 중국도 굉장히 지금 부작용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이슈, 국제 정치적 이슈가 중국 경제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런 걸 경험을 삼아서 이제는 과거처럼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쉽게 경제적 무기를 쓰는 것에 대해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네. 두 번째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중국의 주변 국가들이 다 반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 사드 때도 중국 정부가 좀 더 길게 보고, 그리고 중국은 큰 나라잖아요. 그러면 좀 더 포용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으면 훨씬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렇게 주변국들을 이렇게 1대1로 하나 때리면 하나 같이 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되면 중국 정부도 이러다가는 주변 국가들 다 반중으로 돌아서면서 굉장히 미래 발전에서 부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또 특히 이 앞으로 아시아 시대의 도래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협력하냐, 중국과 협력하냐에 따라서 그 RCEP이라든지 그리고 이 특히 동북아시아의 경제 발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그렇게 쉽게 특히 미국이 지금 중국하고 탈중국화, 탈기술화하는 상황에서 쉽게 그런 방법을 쓰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더 세련되게 하자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옛날처럼 그런 식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니까 네. 미국 이제 중국에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이 강대국이고 네, 네, 네.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나라든 미국이 압박을 가하면 그러니까 굴복한다? 뭐 하여튼 미국의 그렇죠. 손을 민감한, 내밀면 네, 네. 잡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데 이거를 무조건 무시하고 우리 말을 따라라.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 이것도 이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차피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또 그렇죠. 자본주의 국가고 또 미국하고 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 갔을 때도 그 옛날 그 한국전에 참선했던 용사들한테 뭐 그런 수여식 참여하고 또 기념비도 만들고 그런 걸 보면 강조하고 싶은 게 미국하고 한국은 피로 맺어진 동맹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특히 우리 한국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역사 속에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한국 사람들이 민중의 정서를 따라야 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뭐 어떤 이유시든 간에 어쨌든 가치관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또 이런 피로 맺어진 이런 또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이란 나라가 뒤에 있는 게 훨씬 더 한국의 몸값을 높이는 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라는 거죠. 네. 예. 그래야 중국하고도 얘기할 때 중국이 한국하고 대화할 때도 뒤에 미국이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좀 더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국 뒤에 미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조금 대하는 게 다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솔직히 좀 쉽게 할 말해서. 수도 있지.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 일각에서 얘기했던 중간에서 그러니까 뭐랄까 양쪽에서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서로 네. 양쪽에서 뭔가 네. 당근을 제시하면서 네.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중국은 원하죠.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동북아에서 사실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국가가 중국한테서는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 대해서 중국을 기대를 안 해요. 없거든요. 근데 원래 한국에는 기대가 있어요. 한국은 조금 움직이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북한 이슈에 있어서는 중국이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국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좀 유두리가 있겠다고 생각하는 건 있었는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미를 보고 역시나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면에서 또 전략을 다시 구사하겠죠. 예. 그러니까 사드 때처럼 어떤 압박을 가하기보다는 좀 더 세련된 생각을 하겠죠. 오히려 이제 좀 뭔가 좀 더 깊은 당근이 됐든 융화가 됐든 포용이 됐든 뭐가 됐든 길게 다시 전략을 짤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 방미를 보면서 한국은 어차피 지정학적으로 이 중국 옆에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국제무역 이론에 보면 거리가 1km 증가할 때마다 무역이 얼마 감소한다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이론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나라든 미국도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미국도 주로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하잖아요. 자유무역 협정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한국도 지정학적으로 중국하고 경제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운명이에요. 네. 근데 이건 현실의 팩터예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이게 운명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역사적, 정치학적으로 봤을 때는 논리로 봤을 때 또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국의 운명이잖아요. 경제는 어차피 중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같이 이데올로적인 거, 이념적인 거 같이 하는 건 오케이. 결국 사실 중국도 이해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예를 들면 이번에 44조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면 어쨌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똑같잖아요.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결국 바이든은 자기 동맹국들이 그 지정학적 지위에서 역할을 더 크게 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미국의 입장에서 포커스는 미국에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동맹을 동원하는 이유, 동기조차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탈중국화에 있어서 동맹국들을 도구로 쓴다는 거죠. 도구로. 그래서 동맹국들은 그냥 내가 도구에 지나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 몸값을 너무 낮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독일이 있잖아요. 독일도 한국처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독일의 그 비즈니스 일간지에 나온 오피니언 글이 있어요. 너무 스마트한 글인데 뭐라고 말했냐면 유럽이란 지역이 미국이 탈중국화 하는 데 있어서 도구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중국하고 이념적으로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발실이 뭐 다른 저기로 밝게 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탈중국화에 우리가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체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칙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자유, 평등, 인권. 그 두 번째 시장주의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자본주의 본질은 시장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거는 놀랍게도 중국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리고 반시장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본주의 국가가 어떤 국가들을 동원해서 어느 한 나라를 시장 원칙이 아니라 힘으로 때리고 있고 그리고 산업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고 이런 걸 그러니까 반시장주의를 한다는 거지. 이런 데서는 유럽이 같이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핵심이 시장주의인데 아무리 미국하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같이 간 데서 똑같이 우리도 반시장적인 행동을 하면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우리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이 반시장주의로 가면 우리는 더 시장주의를 정확하게 해서 그 말은 뭐냐면 중국하고도 시장주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해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이념적인 것 때문에 막 반시장주의까지 하면 자본주의 가치를 훼손하기까지 하면서 어떤 미국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하면 안 되고 자기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다 쓰고 있는데 저는 이게 답이라고 봐요. 근데 그 요즘 네. 보면 네. 유럽도 그러나 어쨌건 그 상당히 지금 미국 편에 그렇죠. 이렇게 돌아섰다라는 네.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일간지에 나온 그 오피니언 리더처럼 무슨 말이냐면 유럽이라는 게 정말 뭐 한국이나 일본처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러면 스스로를 낮추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이 트럼프 때부터 하고 있는 지금까지는 정말 반시장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자본주의 가치는 아니잖아요. 자본주의는 그냥 시장에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일단 뭐 자국 우선주의죠.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한국이 이번에 44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게 아쉽다라는 거죠. 44도 투자하는 거 오케이. 뭐 배터리, 전기차, 막 미래산업 쪽인데 근데 이렇게 계약을 보면은 일단은 백신도 한국에 뭐 군대 55만, 1000만도 아니고 55만, 뭐 애기한테 사탕 주는 것도 아니고 55만을 백신을 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백신 쪽에서는 포괄적인 협정을 했다. 근데 그것처럼 명확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거는 앞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확실히 미국한테 준 게 있잖아요. 확실하잖아. 얼마 투자하겠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원래는 지금 한국이 몸값이 높이기 너무 좋은 위치잖아요. 왜냐면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할 때 하나는 확실하게 받아왔어야지.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뭐 포괄적인 뭐 범포괄적 이런 협력이 아니라 하다못해 미국의 어느 그 제약회사가 뭐 존슨앤존슨에도 이렇게 한국에 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확실히 뭐 어떤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반대 급부는 다 일반적인 표현을 썼고 한국이 주는 거는 명확한 것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거의 가져온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북한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좋기는 원래는 뭐 관광을 재개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단을 재개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하나라도 명확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성김을 갖다가 북한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구로만 쓰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 기회에 역사적 이 기회에 내가 그쪽하고 같이 가는 건 이해하고 맞는 건데 이왕이면 우리가 10개 줄 때 하나라도 확실한 거 갖고 와야 내가 같이 하는 세월에 내가 실력이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주기만 주면은 어떤 전략적 관계가 없을 때 나는 그냥 바보가 된다는 거지. 그런 게 아쉽다. 네. 뭐 하여튼 뭐 일각에서는 뭐 그런 의견들도 또 뭐 야당 쪽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런 정치적인 이슈를 떠나서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 반도체나 배터리와 관련된 이제 미래 사업 이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 이것이 과연 시장성이 있는 일이냐 이게 아마 그렇죠. 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게 주가가 말해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첨단 기술 쪽이잖아요. 네. 그럼 두 가지 우려가 있어요. 메모리 하나만 봐도 미국은 5나노미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걱정하는 건 파운드리 쪽에서 다 TSMC하고 삼성전자에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국하고 거리가 너무 가깝고 이 두 지역이 다. 그래서 자체 공급 체인을 미국 땅에다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 자기네 목적이고 그리고 기술도 지금 나중에 거기 갔는데 인텔이나 이런 데서 어떤 뭐 기술 협력을 요구하기 거절을 못 하잖아요. 미국 땅에서 비즈니스 하는데. 그러니까 기술 앞으로 만약에 미국 쪽에서 5나노미, 3나 다 갖고 가면 한국의 어떤 매력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도구에 그치면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지. 이거 잘 생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첨단 기술이라는 게 이래요. 기술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는 잘하는 게 뭐냐면 기술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재가 많다는 거지. 엔지니어가. 그래서 그런 생태계는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장점은 개발이에요. 근데 기술 개발만 해서 안 되고 기술 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시장에서 액세스 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던 R&D가 응용을 통해서 신속한 상향을 통해서 그 돈들이 액세스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중국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개발은 안 되는데 뭘 잘하냐면 응용이 세계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내에 그 돈을 리턴이 가능한 거지. 근데 그걸 지금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엄청 들여서 개발만 하고 거기서 해봤자 미국에서 해봤자 액세스 안 돼요. 액세스.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특허료라든가 네. 투자한 돈을 네.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작아진다. 네. 그게 기회가 왜냐면 중국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면 중국을 통해 액세스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 노동자들 월급이 한국의 몇 배거든요. 그러면 이런 고첨단 쪽이 아니고 그래서 공장을 한다고 할 때 로봇을 쓰지 않은 이상은 다 적자거든요. 일단 미국 노동자를 쓰는 즉시 적자거든요. 그러면 로봇으로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거 잘 고민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생산만 해서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참 기업들의 고민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바이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국에서 난 거를 우선 구매해 준다. 네. 뭐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속 가능한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예, 지속 가능한지를. 하긴 뭐 지금 뭐 그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언제까지 지급될 것이고 그 액수가 얼마고 그것을 위해서 이만큼의 투자를 해야 돼. 그 이상까지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지금은 좀 더 많은 수의 전문가들은 미국 시장에 진출한 것을 어떤 좋은 기회로 보기는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건 주가는 그렇게 좀 지지부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은 자기 가진 걸 갖다 주는 계획이 됐다는 거지. 그럼 한국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미래 산업을. 근데 그게 뭐냐고. 그게. 그래서 제 보기에는 한국이 앞으로 의료 바이오 강국이 돼야 되거든요. 한국이. 근데 그거 마침 미국하고 같이 하면은 빨리 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렇죠. 제약 산업이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래서 삼성 바이오 모더나 위탁 생산 그거는 그냥 위탁 생산이에요. 그거는 문재인 방미하고 그 패키징만이라고 얘기하던데. 예, 그거는 문재인 방미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이미 결정이 됐던 사항이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번에 또 원전에 대한 협력, 요거 소형 원전에 대한 세계 시장이 커진다. 친환경 사업으로. 제3국 수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약간 깜짝 놀라는 뉴스였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미국하고 같이 가는 거면 미국이 잘하는 기술을 하나라도 빨리 같이 하는 기간에 반대 급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네, 이렇게 포괄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실행이 되는지 그걸 지켜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 55만도 언제 준다라는 게 나와 있어요. 날짜 스케줄이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1000만도 아니고 55만 원, 55만 개. 네. 야당. 네, 무슨 사탕 하나. 야당 같아.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가져오자 이거지. 도구로만 쓰이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이 지금 역사에서 기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중간에서 양쪽에서 서로 우리를 원하는 그렇지. 이 순간 받아날 줄 알아야 된다는 이거를 거지. 통해서 우리 몸값을 올려야 된다.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을지도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나는 그게 제일 앞으로 제일 아시아에서 제일 필요한 게 의료, 건강, 바이오 이쪽이거든요. 그게 미국이 제일 잘하잖아요. 제약산업. 그렇죠. 예, 특허 얼마나 많아요. 한국은 지금 바이오가 굉장히 사실 거의 경쟁력이 사실 크지 않거든요. 하여튼 요번에 그 나온 그 삼성바이오하고 네. SK 네. 바이오사이언스인가요? 네. 그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지켜봐야죠. 예. 그리고 지속적으로 아마 이런 이슈가 중국과 뭐 미국 양쪽에서 네. 뭔가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뭔가 이 기회에, 원하는 네. 것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활용해서 그렇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걸 네. 얻을 수 제 말이 있을까도 그 말이라는 지금부터 거죠. 차근히 네. 고민을 좀 해봐야. 이미 좀 늦었죠. 뭘 얻을지를 미리 이제 다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앞으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한국이 미래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네. 요즘 그 비트코인이 무섭게 빠져요. 빠질 네. 때는 뭐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그 뭐 알트코인 종류 뭐 이더리움이 됐든 이런 데 보면 하루에 뭐 20% 30% 빠지기도 하고 또 올라갈 때 10%씩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분명한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테슬라의 그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또 아주 정말 강한 메시지로 지금 규제를 한단 말이죠. 네. 이런 어떤 가격이 불안정해지면서 위험 자산의 이제 폭락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의견도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네, 중국 세계 기관에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규제,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그리고 페이먼트 협회, 중국 지불 청산협회 그리고 인터넷 협회 이 세 개 기관에서 앞으로 비트코인 거래라든가 거래소라든가 채굴에 관해서 불법이라고 이미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규제가 나온 배경은 친환경이라는 배경이죠. 그러니까 그게 채굴하면서 쓰는 전기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원래는 전기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3월 24일인가 그때 언제 한 대 놓고는 한 달 만에 번복했잖아요. 이제는 안 한다. 근데 안 한다는 배경이 뭐냐 봤더니 비트코인 채굴이 너무 이게 환경을 파괴한다.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전기를 많이 소모한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되게 코미디예요. 왜 코미디냐면 그냥 자기가 그걸 결제를 허용할 때 그게 전기 많이 쓰는 걸 모르고 허용했냐고요. 그렇지. 첫 번째 달라진 건 없는데. 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정말 전기를 쓰는 걸 따지려면 저는 여기에 친환경 이슈를 대는 자체가 너무 웃긴다고 봐요. 왜냐면 전 세계 은행들이 쓰는 전기 소모량이 얼마인지 알아요? 예? 그게 비트코인 가지고 전기의 문제를 말하는 거는 친환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친환경이라는 게 뭐예요? 태양에너지, 뭐 석탄에너지를 덜 쓰고, 그쵸?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친환경이잖아요. 근데 전기를 누가 안 쓰냐고. 문제는 그 전기를 친환경으로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안 맞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뭐 광고는 아닙니다. 광고라도 좋아요. 안유화 독서 투자 클럽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 삭제하지 마세요. 거기서 비트코인 전문 다룬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그게 2월 달인가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이었냐면 그때 2월 달 내가 생각하는 일론 머스크는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한다. 비트코인이 뭔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알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은 꼭 사이코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사람들을 한번 해먹으려고 하는 이게 사기꾼이다. 그런 소리 많이 듣죠. 제가 2월달 그 말을 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모르든지 아니면
한번 해먹으려고 사기치는 자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제가 스스로 내가 한 말 생각하면서 야 내가 정말 똑똑하구나 이 생각. 죄송합니다. 농담으로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 그러니까 딱 나는 그랬는데 이쪽이 더 가깝다는 거지. 그 사람 비트코인 모를 수가 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기꾼이 확률이 되게 높고 왜냐면 그 사람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회에서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도지코인을 확 띄우더니 또 뭐 도지코인 사실은 뭐 쓰레기다 말하고 막 정신이 왔다 갔다 자기 말 한마디에 대해서 엄청 조심해야 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이 사람 영향이 크잖아요. 그냥 본의 아니게 거기서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 사람은 인생이 왔다 갔다 안 하는 문제지만 수많은 부추들은 이제 부추를 알죠? 무슨 뜻인지. 부추들은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라고요. 우리 주식 시장의 주린이 민초들. 예, 주린이 비트코인이니까 비린이라고 해야 되나? 비린이 생선 비린네. 비린이 중국에서는 부추라고 하는데 비린이들이 목숨이 왔다 갔다 이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 앞뒤가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 오늘 뭐 아까 어떤 채팅창에 우리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 보니까 어제 65세 되신 분이 암호화폐 급락하는 거에 심장마비로 놀래가지고 그렇죠. 뭐 사망했다는 그런 안 좋은 소식도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비트코인은 환경 문제를 들이대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미국 정부나 어떤 단체, 기관의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선회한 것이냐라는 의견도 있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앞뒤 논리로 봤을 때 그 말한 얘기가 논리에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냥 비트코인만 가지고 그랬으면 또 그게 납득이 될 수 있었는데 도지코인 가지고도 이런저런 말이 있고 해가지고 일단 되게 상당히 좀 이번에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슈가 뭐냐면 우리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슈가 뭐냐면 미국 SEC가 증거감독관리위원회가 일론 머스크를 규제를 해야 되냐가 이슈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는 주가 조작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페널티를 대야 되냐 안 대야 되냐 이건데 그 이슈 이 답을 하려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떠나서 테슬라도 관련이 되잖아요. 엄청 크죠. 결제한다 뭐 이런다 해가지고 그 주가가 또 등락이 그래서 움직였으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다뤘지만 테슬라를 갖다가 사실 비트코인 결제한다는 자체가 원래 안 맞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다 알잖아요. 변동성이 심한데. 네, 다 비판을 했고요. 현금 흐름에 너무 영향을 미치죠. 보세요. 그게 6만 달러 갔다가 지금 4만 달러 오면 그게 회사의 현금 흐름에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원래 말이 안 맞는 거죠. 원래 상장 회사로서. 그렇다면 이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암호화폐 이거는 이제 열풍이었잖아요. 이제 꺼지는 거로 봐야 되나요? 그렇게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하니 또 제 말을 듣고 사지는 마세요. 떨어질 때 사는 게 좋아요. 사지는 마세요. 그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따라하지는 마시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의견이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지금 한국 지난번에 어디예요? 은성소 장관님 그리고 한국의 많은 교수님들 그리고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 여기에 지금 막 열띤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뭐 은성수 장관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금 막 뭐 엄청 탄핵하잖아 막 글도 올라갔고 그 정도로 엄청 민감한 이슈죠. 대한민국에서 이걸 그렇죠.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규제를 어떻게 되니까 은성수 장관이 하는 얘기는 이거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이 아니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도대체 비트코인 등 이런 가상화폐가 가치가 있냐. 일단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비트코인 가치가 있다고 봐요? 글쎄요. 지금 저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 문제가. 왜냐하면 여기서 여러 번 다루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이? 아니 뭐 여러 번 뭐래요? 다 의견이 다 틀려요. 주로 뭐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분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 달러 패권이든 뭐든 뭐 이러저런 이유로 규제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 이 거래소 자체가 수백 수천 개로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뭐 또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도 역시 기준이 없으니까 뭔가를 교환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요즘 흘러가는 걸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규제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중국 정부가 됐든 미국 정부가 됐든 이 정부의 말 한마디 정책 하나하나에 이렇게 널뛰기 뛰듯이 흔들리는 시장이라면 이게 되게 불안정스러운 거잖아요. 안정화되기까지는 참 많은 어려움이 남아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규제는 뭐 규제 이슈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럼 규제는 정부 당국 일이니까 그냥 저는 궁금한 게 그게 뭐로 비트코인을 가치가 있냐고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한, 네. 가치가 있다고 봐요. 최소한의 그 사람들의 그 믿음 속에 자라나는 이거는 있겠죠. 자산으로서의 가치. 그래서 일단 제가 그 방송 보거나 뉴스 보거나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사람들이 지금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렇지. 이걸 얼마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 비트코인 가치가 있냐 이게 똑똑히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가치가 있냐. 부정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 특히 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무슨 폰지 사기라고 생각하죠. 예, 비트코인 뭐 무슨 가치가 있냐. 뭐 이거는 그냥.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종이 화폐는 가치가 있습니까? 종이 화폐는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종이는 찍어냈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 이게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 그럼 그 종이 자체는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다음 10,000원. 근데 그 10,000원 적어서 그게 10,000원 가치를 하는 이유는 뭐죠? 정부에서 야 이게 10,000원이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10,000원이야. 그러니까 그 가치 없는 그 종이가 10,000원이 된 거잖아요. 10,000원 가치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대조해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여러 번 다루었잖아요. 그죠? 제가 주식하고 비교해서 말하면 주식은 가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식들의 종이 조각인데 원래는 지금 전자증권 다 바뀌었잖아요. 여기에 주식이 있잖아요. 근데 주식의 가치는 뭐냐면 기업이 창조하는 현금 흐름이잖아요. 그 뒤에 기업이 경영 성과가 그게 백그라운드 받쳐주는 거고 그게 가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정화폐는 뭐가 가치냐면 법정화폐 가치는 그 국가의 GDP라는 거죠. 그 국가의 기술력, 그 국가가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이 화폐에 아무런 가치가 없던 종이의 화폐의 가치라였다는 거죠. 그 국가의 GDP가 그 국가 법정 화폐의 가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비트코인 보자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뒤에 받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가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트코인은 받쳐주는 게 뭐야 이거지. 없잖아요. 왜냐면 중앙화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탈중앙화니까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로 형성돼 있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수많은 노드들이 막 전기를 써가며 채굴하는 게, 그래서 어느 전문가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비트코인 가치는 그 네트워크다. 그 네트워크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채굴 비용이 가치라고 하고 또 어차피 우리가 그 막스의 자본론을 보면 가치라는 상품의 가치는 뭐죠? 노동이잖아요. 노동. 그러니까 노동이 들어가는 거잖아. 채굴하는 게 앉아가지고 노동이 들어가니까 그게 비트코인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 비트코인을 뭐라고 봐야 되냐면 화폐가 아니라 상품이라는 거예요. 상품.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우리가 수많은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는 그렇지. 거예요. 대체 투자 상품. 네. 그러면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황금이라는 거는 원자재 역할을 원자재잖아요. 황금. 원자재를 씌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걸 빼고 나면 금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보관으로 있는 가치 상품이잖아요. 그렇지. 똑같이 비트코인도 자본론이 나오는 노동이 상품 가치를 결정한다면 그 채굴하는 비용이 원가예요. 비트코인이 원가예요.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상품. 근데 그래서 왜 저는 지금 만약에 떨어지면 사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이 세상에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한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왜냐면 황금은 자산 보상 수단으로서 좋은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디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국경을 넘기도 힘들고 특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은 황금을 갖다 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죠. 그렇지.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 생각해봐요.
어마어마하게 돈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너무나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에요. 왜냐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내가 비행기만 타고 가면 아무 나라에 가서도 내 자산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수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특히 누구한테 나의 자산을 보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수요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 우리 그 뭐지? 암흑시장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거 아래 그 하여튼 뭐 세금 포탈 토큰, 문제가 코인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재산을 그러니까 돈을 보일 수 없는 그런 어떤 지하금융 시장. 그걸 꼭 시장. 지하금융이라 보지도 말고요. 그냥 일반 자산이 우리처럼 월급 타고 하는 사람 상관은 없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진짜 수요자는 자산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진짜 수요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보통 금고에 옛날에는 네. 황금 덩어리 넣었잖아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는 다 디지털 통화로 갚버리잖아요. 디지털 통화로. 뭐 그래서 요즘에 재밌는 게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CBDC 용역을 내보냈잖아요. 뭐 46억인가 얼마로 CBDC 용역 내보냈는데 더 웃기는 거는 한국은행 관계자가 이랬어요. 이거 지금 용역으로 연구하지만 필요성은 없다 아직까지. 그게 너무 사설 연구는 해놓겠는데 한국에서 CBDC를 해야 될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뭐라고 해서 재밌다고 해야 되는지 이게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여기서 여러 번 다뤘지만 이 세상이 CBDC로 다 넘어가 버리면 제일 당혹스러워하는 게 우리처럼 월급 타는 사람 상관이 없지만 돈이 자산가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산가들한테는 그처럼 재앙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네. 그러면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니까. 비트코인이 제가 그때 그 얘기 여기서 한 것 같은데 그럼 비트코인이 더 올라간다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수요가 항상 존재하는 거지. 나의 자산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너무 좋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비트코인을 어느 한 개 나라에서만 쓰게 하면 전 세계가 다 중국처럼 다 못 쓰게 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한 나라에서만 쓰게 하는 비트코인처럼 좋은 상품이 없다. 그럼 이제 거기가 우리 근데 그게 미국하고 일본이 쓰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나 땡큐예요. 이처럼 땡큐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는 이 의지가 과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규제에 대한 의지가. 심지어 어떤 뉴스도 나왔냐면은 어떤 그 기관에서 우리가 CBDC가 성공하려면 네. 암호화폐 네. 이걸 완전히 죽여야 된다. 네. 이런 표현까지 나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쉽겠느냐. 이게 다시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중국의 그 CBDC를 네. 디지털 화폐를 정착시키려면 성공시키려면 비트코인을 죽여야 된다. 암호화폐를 죽여야 된다 시장을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 그렇죠. 이제 말한 것처럼 만약에 다 CBDC로 가버리면 부자들은 다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길 테니까. 옮길 확률 높으니까 비트코인을 일단 못하게 해야 그 부자들 돈이 갈 곳이 없잖아요. 외환으로 나가는 건 외환 관련 딱 체크하니까. 아니면 막 지하 금융으로 갖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브로커한테 20% 주고 가만히 갖고 오는 거 현금을 다발로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렇게 지금 폭락 장세에서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게 쉽겠느냐 정부의 의지들이. 그래서 지금 답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미국, 일본 같은 나라가 쓰게 하잖아. 결제를 하게 하잖아요. 일본은 좀 조용한데 미국도 약간 규제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던데. 근데 하긴 뭐 여러 가지 선물 상품이라든가 만들어 놓은 게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말했잖아요. 비트코인 이슈는 제도 이슈라고. 이거 제가 했잖아요. 198개 넘는 나라들에서 다 못 쓰게 하면 가치가 0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액세스 불가능하니까. 근데 한 개 나라만 쓰게 해도 실물 가치로 변경이 가능하니까 의미가 있다. 그래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날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는 비트코인이 매력적인 상품이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기관 JP모건이나 이런 월가 있는 기관 투자가들이 여기에 들어온 거예요. 왜 지난번에 비트코인 6만 달러 넘어갔어요? 걔네들 들어왔기 때문에 넘어가요. 걔네들 왜 들어왔을까? 옛날에는 2017년 그때는 얘네들이 저게 뭐야? 뭐 저거 뭐 이렇게 하다가 왜 이번에 들어왔을까요? 그 뒤에 자산 관리를 맡긴 부자들이 비트코인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원하는데 자기네 고객 관리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대체 상품으로 안 넣어주면 그 고객들이 다 달아나는 거지.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지금 본질이고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자꾸 지하금융으로 자금들이 숨을까봐 이게 이제 걱정인 거고요. 중국만의 걱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전 세계 똑같은 걱정이죠. 네, 다 각국 정부가 자금 세탁을 제일 고민하는 자금 세탁에 거죠. 대한 고민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 암호화폐가 이제 세계적으로 큰 열풍을 일으키니까 그래서인가요? 미국에서도 디지털 달러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여름부터 시작이 된다. 파월 의장이 그랬다고 하네요. 아, 저는 오늘 뉴스 한국은행 관계자가 사실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에서 딱 느낌이 왔고요. 이미 그냥 우리 이거 하지만 별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장에는 하지만 뒤에 얼마나 많은 그렇지. 기득권들이 그게 있겠어요. 첫째,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디지털 달러는 또 기축통화예요, 심지어. 그렇지.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많은 국가들이 이해관계에 얽혀있고 설킨 건데.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검토를 한다고 했지 한다 말은 그렇지. 안 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러한 흐름들은 그 디지털 화폐의 발행이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징조들이 아니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지털 통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해요. 한다고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정보 오픈에 대한 모든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합의가. 아니, 정보 문제 아니에요. 디지털 통화가 진짜 나오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자산가들이거든요. 예? 기득권층. 근데 그 사람 기득권층이 그 의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를 움직이는 특히 미국 로비로 돌아간 나라잖아요. 그렇지, 기업들. 로비로 돌아간 나라잖아요. 그 로비들이 다 자산가들인데 자기에게 이렇게 모니터링 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면 가장 빠를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중국이 가장 빠를 수 있다.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나라를 약간 좋죠. 사회주의 국가들. 네, 좀 이렇게 정부의 컨트롤이 강한 나라들. 하긴 뭐 이번에 그 코로나 에서도 이런 어떤 정보라든가 개인의 자유를 약간 억제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반항을 엄청 했잖아요. 유럽이라든가 그렇죠. 미국도. 결국 막 마스크를 막 안 끼고 나오고 막 시위하고 그랬잖아요. 막 가게를 열지 말라는데 열고. 그래서 얼마나 극복하기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런 통제국가에서는 쉬웠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북한이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IT 시스템을 갖고 갈 수가 있다. 만약 내가 김정은이면 처음부터 시스템을 다 CBDC로 갖고 가고 모든 걸 최첨단으로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렇죠. 예. 건너뛰고, 막 건너뛰고. 예, 건너뛰고 쫙 할 수가 있는 거지. 저게 미국만 저렇게 방해를 안 주면 북한은 최첨단 국가로 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왜냐면 기득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할 수가 있다고. 본인이 기득권 아니에요? 어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지. 맞아. 네. 하여튼 그렇다면 지금의 이 암호화폐 시장의 폭락세 이런 거는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보신다. 구조적인 하락의 어떤 시작이 아닌 이렇게 없애기 사물의 존재는 다 이유가 있어요. 존재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적정 가치가 얼마냐에 대해서는 적정 가치 말했잖아. 채굴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채굴 비용이라니까 그냥. 채굴 비용, 전기 비용이라고요. 아니 시세가. 시세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근데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수요죠. 수요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죽일 수가 있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수요자들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라지진 않는다. 단 그 적정 가격이 얼마로 합의가 될지, 사회적 합의가 될지는 혹은 수요자들의 기대치가 합의가 될지는 모른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합의란 말은 정확하지가 않고요. 그냥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시장 가격은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요에서 결정되는데 그 수요는 중국처럼 정부가 불법이라고 하면 수요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고. 확 주니까. 그래서 제가 말한 게 규제 이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더 하락할 것이냐 이거는 규제 이슈다. 규제에 따라 달라 있기 때문에 규제 이슈다. 지금 아까 우리 얘기했듯이 중국에선 CBDC를 디지털 화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이런 수요를 억누르려는 어떤 규제들이 계속 나오지 않겠느냐 이게 시장의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진 않겠다 상승이. 어쨌든 그런 구축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도 이제 가만 안 있겠죠. 또 어느 정도 지나면 하여튼 쉽지 않네요.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보복 소비 관련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뭐 주말이 되니까 뭐 사람들 쏟아져 나오고 뭐 백화점, 의류 이런 매출이 확 올라가고 있다고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보복 소비가 엄청 늘었다. 뭐 노동절에도 네. 소비 규모가 엄청났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네.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까요? 그 중국은 5월 1일 노동절이라고 국제노동절 큰 명절로 해서 일주일씩 휴식하고요. 또 10월 1일 건국절이 돼서 또 일주일 그래서 두 개의 큰 길게 쉬는 일주일씩 많이 쉬네요. 예,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5월 1일 일주일하고 10월 1일쯤 중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여행을 가요. 길게 쉬니까. 그래서 여행 수요가 그때 폭발적으로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때하고 다른 게 국내 여행으로 확 퍼진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누가 사진을 내보면 만리장성. 이게 코로나 상황인데 사람들이 막 붙어서 올라간 사진이 막 나왔잖아요. 지금 중국은 코로나를 극복 잘해가지고 밖에 있을 때는 거의 마스크를 안 낀대요. 그래서 이번에 또 중국 정부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 소비 진작을 위해서 5월 1일 그 명절 기간에 많이 써라고 뭐 DCP 아까 통화도 그냥 무료로 막 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각 지방 정부별로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을 엄청 해놨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5월 1일 기간에 지금 관광객 제가 몇 개 데이터를 드릴게요. 5일 노동절 기간에 관광객이 2.3억 명 최대. 야. 제가 17년에는 1.34, 18년에 1.47억 명 이렇게 됐잖아요. 네. 2020년 작년에 코로나 때는 1.15억 명. 근데 올해는 역대 2.3억 명이 여행을 간 거예요. 여행 가면 어떻게 되죠? 그 현지에서 자고. 국내 여행? 네. 해외는 못 갔네요. 국내 여행을 했는데 현지에서 자고 숙박해야 되죠. 소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연관해서 관광 수입이 얼마냐면 지금 2019년 대비해서 2019년에 코로나 없었잖아요. 그때 1176억 위안이었거든요. 이번에 얼마냐면 1132억 원이 거의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관광이.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그 다음에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일주일 노니까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2019년에 매출이 15.09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6.61억 원 초과한 거죠. 박스 오피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한 거고요. 그리고 1인당 지출도 2019년에 600 위안이었는데 이번에 2021년에 1인당 지출이 1714, 그러니까 거의 3배 조금 안 되게 지출을 확 늘린 거죠. 돈 많이 썼네요. 네, 돈을 많이 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확실하게 그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1년 반 동안 억제했던 그 소비 수요와 그 관광 수요와 이런 소위 폭발했고 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또 소비를 많이 하려고 또 많은 정책을 실행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5월 1일 명절 기간에는 확실하게 소비가 before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된 걸 보여준 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똑같이 우리가 중국을 따라갈까? 이거는 이제 뭐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지만 네. 좀 비슷하게 만약에 우리가 흘러간다고 하면 네. 저는 여기 영화 부분이 네. 좀 뜻밖이네요. 네. 왜냐면 이제 영화 이제 집안에서 다 보는 네. 그 넷플릭스가 됐든 네. 이런 걸로 다 바뀐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네. 요즘 뭐 우리 CGV인가 뭐 이런 거 다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뭐 정부 네. 뭐 지원이 없으면 우리 그렇죠.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중국은 넷플릭스를 못 봐요. 없고요. 그 주로 그 아이치 이런 걸 통해 영화를 중국에 어떤 그런 회사가 있겠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근데 제가 어제 일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여의도가 일요일에는 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게들이 다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저기 저 앞에 콜네드 호텔 거기 그 37층에 그릴바에서 먹었는데 사람이 꽉꽉 찼어요. 그리고 일찍 가서 밑에 커피 마시려고 갔는데 그 주변 커피숍이 자리가 없어요. 어제 일요일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넷플릭스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집에 있는 게 이제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여의도 일요일에 사람이 없었다니까. 근데 그렇지. 지금 가면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답답하다고요. 그러니까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하여튼 정말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네. 그 백신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우리 뭐죠? 무슨 면역이라 그러죠? 그 무슨 면역? 예, 하여튼 우리 마생. 하여튼 우리 면역 이 기대치가 좀 높아지면 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확률이 높아져서 네. 그 면역에 대한 네. 그 기대감이 좀 올라왔을 네. 때에는 어느 정도 우리도 그 네.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사람들의 그렇죠. 어떤 수요, 소비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이런 것 같아요. 백신을 다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다 맞고요. 그게 효과가 뭐 10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도 젊은 20대가 다시 맞고 다시 걸린 확률이 나온 것처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는 게 맞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야 이게 사회가 좀 정상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스크 벗고 네. 뭐 이번에 네. 한미 정상회담 네. 때도 이렇게 보니까 네.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하더라고요. 너무 좋죠. 네. 이게 마스크 얼마나 답답해요. 나 이거. 요즘에 그 드라마를 보잖아요. 가끔 마스크 안 끼고 나오잖아요. 깜짝 놀라요. 어머, 저래도 되나? 막 이러면서 적응이 됐어요. 마스크 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요즘 그리고 마스크도 처음엔 네. 너무 칙칙한 뭐 다 이랬더니 요즘 아주 디자인, 패셔너블하게 예, 패셔너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생각해보니까 마스크 끼고 생활하는 게 장점은 있어요. 사람이 자기 얼굴 들여다보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러한 그 보복 소비 심리,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면 네. 그 중국의 내수와 관련된 그 뭐라 그럴까 네. 한국이 기대할 수 있는 수혜받는 산업이 있을까? 뭐 화장품이 얼핏 떠오르긴 하는데. 그렇죠. 예. 일단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방송하는 그 좀 원칙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현상만 말하면 너무 아깝다 이 시간이. 그래서 항상 방향성, 흐름성적인 거 알려주고 싶은 게 더 커요.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은 현상적인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근본적 얘기를 하드리면 그러니까 이번에 특히 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를 계기로 해서 확실한 거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 크게 변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중국에서 싸게 생산해서 자국에 다시 재수출하든지 유럽이나 미국에 수출해서 돈 벌던 시대는 이제는 거의 없어지고 특히 한국 같은 부품 소재를 수출했잖아요. 현지에서 생산하고 이런 거 했는데 이런 경제 구조는 이제는 슬슬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한국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IP 강국이 돼야 돼요. 특허. 예, 제가 이래 중국 가서 예를 들면 자동차 있잖아. 제가 택시 타면 중국 기사들한테 물어봐요. 중국 기사, 택시 기사한테 보니까 현대자동차인 거예요. 그 택시가. 그래서 너는 왜 현대자동차를 택시로 하냐? 딱 하는 말이 한국 제품은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제품이 다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한국 모든 화장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왜 쓰냐면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어제는 세계에 나갔을 때 한국 제품 가성비가 좋다. 이러면 게임에서 안 된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있지만 누군가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가성비 싸움 한다는 건 내가 샌드위치 경제로 된다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누군가가 따라온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로 가야 돼요. 중국이 그걸 중국제에서 252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테크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가는 기업들이 많아야 되니까 그래서 IP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질문이 소비니까 소비는 과거에는 부품 소재 수출 한국 대중 수출이 70% 이상이 다 부품 소재예요. 여기서 탈출해서 이제는 중국 시장을 겨냥한 최종 소비 상품을 수출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장품이 최종 소비 수출이잖아요. 근데 제일 잘한 게 아모레퍼시픽이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아모레퍼시픽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그 회장님이 10대 재벌 안에 들어왔던 건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삼성 스마트폰에서 중국 시장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제 데이터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강연할 때 쓴 건데 그 중국 시장에서의 화장품이 first tier, second tier, third tier로 나눠요. third tier는 거의 국산 제품들이에요. 질적으로 좀 차니까. 근데 이제 second tier에 중국 기업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first tier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기업이에요. 근데 한국 기업들이 second tier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계속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직도 가성비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지. 여기로.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래야 시장을 안 뺏깁니다.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고객을 아냐 이거지. 예를 들면 한국에서 이래요. 중국 수출한다면 이제는 요즘에 그 왕홍이라는 걸 다 알잖아요. 왕홍 그렇죠. 알죠? 왕홍을 알아서 중국은 한 개 왕홍이
팬들이 1억 명씩 있잖아요. 그럼 왕홍을 통해서 내 화장품을 매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끝나요. 왕홍을 통해서 언니 내 마스크를 1억 장 팔아줬네. 일회성으로, 예, 단발성으로. 그걸 갖다 디지털 플랫폼을 했다고 말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팔고 끝난지 내 고객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중국 최종 소비 상품을 해야 되는데 중국의 최종 소비 시장을 확보하려면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수출해서 끝나고 왕후통에 팔아버리고 끝나면 영원히 소비 시장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 고객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 물건을 오늘 사간 사람이 누군지를 나하고 제가 중국어로 그거 낸두라고 해요. 낸두라는 게 점성, 이래 접착력 점성이란 말이 있습니까? 점성이 강하냐? 예, 접착력 이렇게. 접착력. 한국이 최종 소비를 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 화장품 회사면 화장품에 중국 고객과의 점성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상품을 사간 고객 누구며 한 번 사간 게 그 다음에 또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나한테 락킹이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락킹이 시키면 어떻게 해야지? 전략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거기 플랫폼을 갖고 있든지 뭐 알리페이처럼 웨체펌 그러니까 페이먼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막 일어나는 소비 행위를 이 사람들이 나의 무슨 제품을 많이 샀고 뭘 좋아하고 얼마 쓰고 데이터가 빅데이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이먼트 플랫폼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중국 최종 고객들이 나하고 락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고객 맞춤형 상품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돼야 되고 거기서 고급 상품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앞으로 중국 시장에 최종 소비하고 IP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중국이 지금 쌍순환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봤죠 많이? 예, 그렇죠. 예, 쌍순환이라는 게 소비 주도형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대외 수출에서 기술 수출 국가로 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핵심이 소비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이제는 소비를 키우려고 해요. 그래 지금 소비 시장이 한 2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하면 한 2,400조 시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지금 10%만 해도 10% 너무 많은가? 너무 많죠. 1%로 합시다. 1% 해도 240조 시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소비 시장이 특징이 뭐고 이 소비자들이 나하고 락킹인을 어떻게 시킬 점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게 우리 기업들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코로나가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 소비자들의 행태를 봤더니 제일 많은 게 디지털 온라인 소비. 해외 직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한국 기업들처럼 중국에 안 들어가도 한국에서 해도 내 물건을 사가준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땡큐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그 중국의 유통망이라든가 네. 그쪽 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던 전략에서 네. 이제 스스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어떤 플랫폼을 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전략으로 네. 가야 된다. 네. 근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시도를 하지만 많은 돈을 들이고도 잘 안 되는 게 그 플랫폼 사업인데 중국을 상대로 저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어떻게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그 확률을 좀 높일 수 있을까요?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알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나이 말할 때 학번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90 이후, 70 이후 이렇게 표현해요. 90년대 이후 출신. 저는 말 안 할게요. 저 나이는 90년대 이후 출신 이러면 90년, 91년, 92년, 99년까지 말해요. 그러면 인구가 얼마일 것 같아요? 90년부터 99년 출생자를 합하면 모르겠어요. 남자 여자 합하면 한 몇 억 되겠죠. 그건 너무했고. 그래요? 예, 이게 한 10년 단위잖아요. 보통 제 나이 때는 2억 명이 넘어가요. 제 나이 때는. 근데 90 이후는 애들 안 나니까 좀 줄어드는데 1.9억 명이에요. 1.9억. 근데 그 중에 9천 명이 여성이고 1억 명이 남성이에요. 이제 그 90 이후 출신이. 근데 9천 명 중에 한 1,000만 명이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을 했어요. 네? 그럼 앞으로 8천만 명이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성형병원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현금이 그냥 팁도 막 몇십만 원씩 주고 얼마나 돈 벌기 쉽으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그 정도로 시장이 커요. 그죠? 근데 그럼 이 와서 그냥 하고 가면 끝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아까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 이거잖아요. 내 같으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지. 무료로 알려줘도 되나? 이렇게 앱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앱이 무슨 앱이냐면 다운받으면 한국에서 모든 성형 수술 관련된 정보 다 있는 거죠. 뭐 가격 비교라든가, 그렇죠? 가격 비교 사이트 많잖아요. 많아요. 예, 그다음에 샘플 내가 어떤 내가 여기 고치 탁 입력하면 가격이 어느 병원이 제일 싸고 뭐 이렇게 다 나오게 한다든지 뭔가 이런 플랫폼 만들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그게 알려지면 오기 전에 그걸 들어가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벌써 회원 등록해야 되고 거기서 데이터가 되고 그게 어느 병원이 제일 많이 갖고 무슨 수술점이 다 관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잖아. 이번에 네. 인구 발표했잖아. 14억 1,100만 명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1억 명이 내 앱을 쓴다 이러면 한국 인구 2배잖아요. 근데 이러면 빅데이터만 관리해도 내 몸값이 나는 수술해서 돈 번 거는 부가가치가 요만하지만 여기서 1억 명이 빅데이터 거기에서 오는 페이먼트, 빅데이터 거기에 맞추면 상품 뭐 올리면 1억 명이 팔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개념이라는 거지. 아, 이런 거 돈 받고 해줘야 되는데. 알겠어요. 갑자기 싸해지는. 아까워 죽겠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거를 아이디어 삼아서 뭔가 네. 화장품 업체가 됐든 하여튼 중국향으로 그 판매를 하는 기업들은 네. 그런 데이터, 중국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게 것이 결국 기업 가치를 올리는 일이다. 근데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지금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옛날에 그렇죠.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네. 많이 쉬워졌죠. 네. 어쨌든 하여튼 그 기업 하시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에 그 원자재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중국의 원자재 동향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요즘 우리 한국의 철강주들이 확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조선주도 좀 급등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철강주가 요즘 빠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철강 가격을 철광석 가격이 인하가 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철강 생산 제한을 좀 제약을 하겠다 이러한 발표도 있고 해가지고 더 올랐었는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 중국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에요. 그렇죠. 이건 시장에 대한 엄청난 샥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사실 중국 주가가 뭐 올라간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원자재가, 왜냐면 중국은 주로 원자재를 다 수입하거든요. 특히 호주에서 많이 했잖아요, 철광석은. 네, 철광석 같은 호주에서 많이 했지만 거의 대부분 원자재는 다 세계에서 수입해와요. 브라질에서 하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입형이거든요. 수입형 상승, PPI가 지금 6.2%까지 올라갔죠. 작년 대비 10% 올랐거든요. 이건 상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원자재가 안 올라간 게 없어요. 결국 다 오름폭이 10%, 15%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보세요. 뭐 중국이 뭐 옛날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갑자기 공급이 중국을 빼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 공급이 확 줄어든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안 변했는데 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원래는 가격이 변한다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게 하나 변했을 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안정적인 상황에서 왜 가격이 올라갔을까? 이게 돈이 현상인 거죠. 그게 미국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원자재 가격이 상승으로 이제 온 거죠. 작년에 푼 돈이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형이고 특히 에너지하고 서비스가 가격이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주로 PPI에 반영이 되잖아요. 생산자 물가 지수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중국 특히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6.6%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그럼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되냐예요, 상장 기업들이. 그렇지. 근데 지금 중국 기업들이 파산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예를 들면, 종이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 파산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을 감당 못해서. 근데 이 최종 소비 가격은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왜 안 올라가냐면 두 가지 원인이에요.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못 올리게 하거나, 왜냐면 물가가 확 올라가 보면 민심이 흔들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하면 정부 당국에서 못 올리게 하는 거, 최종 소비를 못 올리게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아직 코로나 속에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수요는 안 늘어났다는 거지. 근데 기업들만 힘들어지는 거지. 원자재는 올라갔는데 팔 때 물건은 그러니까 내가 그 조기 회사 왜 먼저 망했냐면, 파는 가격은 안 변했는데 원자재가 확 올라가니까 하나 생산하면 하나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게 이미 파산했어요. 기업들이 다 파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앞으로 모든 산업이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아래와 같은 원자재 이렇게 확 올라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은 아주 대형 기업, 그러니까 시장을 장악한 컨트롤하는 대형 기업이든지 중소기업은 다 죽는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매도가를 그러니까 시장 가격을 프라이싱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장 가격 내가 컨트롤 못 하는데 내 작아서. 근데 원자재는 확 올라갔다. 그러면 예를 들면 내 20씩 남겼는데 지금 원자재가 15% 올라가면 5%밖에 못 남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월급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거는 시장에 독점력이 있는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애들이거나 박리담회할 수 있는 예, 큰 애들이 살아남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러니까 이 기회에 내가 뭐 이런 기업들 살아남으면 이번에 이게 미국에서 달러 많이 찍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 세상에 농산물 가격이 있잖아요. 4개 회사가 컨트롤하거든요. 철광석도 세계에서 4개 회사가 컨트롤해요. 그 3개가 호주 회사예요. 하나가 다른 데인데 그러니까 독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들이 제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런 시장 파워 능력이 있는 독점 회사에 그러면 딱 보니까 미국에서 돈 푸네? 이러면 얘네들이 하는 전략이 뭐겠어요? 왜 이렇게 올라가냐면 얘네들이 딱 보고 그걸 미리 사놓는 거예요. 그렇죠. 사재기로 해놓는 거예요. 이런 세계 독점 기업들이 사재기로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시장이 없을 때 나가서 고가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된 역사의 물이 있어요. 중국의 범례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왔을 때는 곡물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풍년 때 창고를 엄청 많이 만들어 쌀을 장지해놓거든요. 일단 흉년이 오면 그걸 높은 가격에 팔아서 세계적으로 당시에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농산물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 쪽 이런 세계적 독점 기업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이 제일 많이 하고요. 다 사재기 해놨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래도 그러겠어요. 미국에서 딱 돈 푸는 게 보이는데. 그렇지. 이제 달러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지금 장난치고 이게 당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이냐면 수입에 많이 의존해서 생산하는 제조 국가들이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어?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제조 국가들. 옛날에 아세안 네마리옹 이머징 국가들 다 제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브라질이라든가 저런 이머징 국가에서 러시아도 그렇고 먼저 금리를 올리겠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미리 올린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외국인들 엄청 매도를 쳐요. 증시에서. 왜냐면 이머징 국가들이 담당을 못하는 걸 알거든. 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죽게 돼 있어요. 이러면.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건 다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이제 말이죠. 시장 프라이스 기능이 있는 애들이 대부분 국유기업이에요. 거의 죽음 자본회가 규제 당국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공간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닥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중국도 그렇고 뭐 미국이 이미 국가들. CPI가 4.2%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4.2%. 미국이 지금 CPI 이미 4.2%인데 되게 무서운 숫자예요, 이 숫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이미. 미국이. 결국 달러 지수가 지금 80대를 막 가잖아요. 사람들은 달러를 어서는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사재기 하는 거예요. 원자재보다 달러가 더 이제는 값어치 없다라는 거지. 지금 중국에서 철강 네. 제한을 좀 둔다. 네. 공해 문제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네. 그거는 생산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공급을 네. 제한하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중국의 공급 과잉, 철강에 대한 공급 과잉 현상 때문에 사실 한국의 철강 회사들도 되게 어려웠었는데 네. 중국이 그런 규제를 가하면서 이제 요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근데 한국은 보통 가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가 아니라. 난 그래서 한국 경제도 조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한국도 주로 가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네, 이게 제가 뭐 미국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 않든 양털 깎기를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머징 국가들의 슬픔이에요, 사실은. 네. 하여튼 이거는 뭐 중국하고 상관없이 한국 스스로도. 근데 중국은 방법은 있어요. 왜냐면 중국 환율이 자유태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수입형 물가가 확 올라가 버리면 환율을 확 가치를 올려버리면 가격이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자유태환 해버렸잖아요. 환율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중국에서 공급을 줄이는 현상들 때문에 한국의 철강 업체는 계속 매출이라든가 이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성장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원자재 가격이 봐야 돼요.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근데 지금 너무 불안해요. 왜냐면 지금 중국의 원자재 가격은 하루에 한 개 가격이에요.
하루에. 오늘 내일 가격은 몰라요. 그 정도로 매일 달라진다. 매일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철강조 투자하신 분들은 이 원자재, 이 철광석의 시세도 민감하게 좀 봐야겠네요. 그래 기업들이 해지를 해야 돼요. 만약 기업이면.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겠죠? 예, 아니 환해지가 아니라 이게 보통 이런 철광석 이건 다 선물 상품이 있어요. 그럼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면 해지 상품을 사야 되나고. 그래야 그냥 가격을 안정화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이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걸 알 수는 없죠. 선물 어떤 식으로 그 선물 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진행되고 정도로 하려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겠죠. 여기 주린이 많다면서요. 아니야 기업 차원에서. 아 기업은 반드시 가격 해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들을 발표하지는 않죠. 해지. 보통 자기들 내부 사항이지. 어떤 식으로 해지하고 있다. 근데 중소기업은 이 개념이 없는데 대기업들은 다 해지를 해놓죠. 대기업들은. 네. 뭐 그 궁금하신 분들은 뭐 일단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저한테 공부하러 오세요. 안유화 독서 클럽? 네. 공부 한번 했어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로 글로벌리 그 거시 경제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한미의 어떤 그 관계가 그 가까워질수록 중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네, 좋은 인사이트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순조롭게 했습니까? 오늘 뭐 엄청 부드럽게 했어요. 네, 무난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이 아까도 질문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과격한 또 안유화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